얼마 전 신문에서 세계 최초로 재산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최초의 여성이 등장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기사의 주인공은 롤레알의 상속녀 프랑수아즈 베탕쿠르였죠. 여성 중에는 세계 최고 부자이고 남녀 모두를 합해서도 세계 15위 부자라고 하더군요. 이 여성은 롤레알 주식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아마 여러분은 롤레알 하면 너는 소중하니까 라는 광고 슬로건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1970년대 여권 신장이라는 시대정신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반영한 역사적인 슬로건이지요. 이 광고 카피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롤레알이 자주 사용하는 광고 슬로건이랍니다. 롤레알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장품 회사인데요. 기업 가치로 보면 전체 유럽 기업 중에서 네 번째로 그 가치가 우리 돈으로 3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롤레알을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로 키운 인물로 프랑수아 달이라는 전문 경영인을 꼽는데요. 롤레알의 설립자는 자신의 외동딸에게 주식만 물려주고 경영권은 프랑수아 달에게 물려준답니다. 그리고 프랑수아는 큰 포상도 없이 롤레알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킴으로써 창업자의 딸과 손녀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준 것이죠. 자, 그럼 유럽 최고의 전문 경영인 프랑스와 달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롤레알을 창업한 유진 쉐알러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그는 프랑스에서 화학공학 분야로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당시 프랑스는 화학공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답니다. 대학을 졸업한 쉐알러는 소르본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던 중에 머리 염색약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염색약은 검정과 빨강 두 가지 색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품질이 형편없었지요. 염색약에 납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몇 년을 노력한 끝에 쉐알러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염색약을 개발했고 1909년 회사를 설립하는데요. 회사 이름도 프랑스 말로 안전한 염색 회사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회사가 롤레알의 전신이랍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지금도 롤레알 하면 머리 염색약 회사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요. 쉐알러가 염색약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주위 사람들 대부분은 만류했다고 하는데요. 염색약 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는 현재 판매되는 염색약의 품질이 형편없어서 사람들이 염색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안전한 염색약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커질 것이라고 확신했답니다. 지금은 서양 여성들의 70~80%가 염색을 한다고 하는데요. 쉐알러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죠. 하지만 실력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쉐알러는 최고의 염색약 제조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회사가 설립된 지 10년 정도 지나면서 운까지 찾아온 것이랍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서 유럽 전역에 재즈 열풍이 퍼지게 된 것인데요. 다양한 머리 스타일과 색을 강조하는 것이 재즈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1920년대 말 프랑스에서만 4만 개 이상의 미용실이 성업하면서 염색약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당시는 염색을 미용실에서만 했던 시절이었죠. 또한 1930년대부터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전 세계 유행을 선도하게 되는데요. 특히 진 할로우, 브리지트 바르도, 마릴린 먼로와 같은 금발미녀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블론드 머리카락을 갖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욕망이 커질수록 롤레알 염색약의 매출은 늘어났지요. 쉐알러는 염색약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탄생된 대표적인 신제품이 선텐 로션이라고 합니다. 롤레알은 지금도 미용 관련 과학적 연구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답니다. 이게 다 창업자 쉐알러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롤레알은 매년 평균 500개 정도의 특허를 취득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쉐알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1940년대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지요. 이때 프랑스 내부 정치인들은 독일과 휴전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과 결사, 항전을 하자는 사람으로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휴전파는 프랑스 땅의 약 60%에 해당하는 북쪽을 독일에게 떼주고 남쪽은 프랑스가 자치권을 갖자는 제안을 독일에게 한답니다. 당시 독일의 기세는 전 유럽을 곧 지배할 것 같았기 때문에 휴전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 휴전파 정권을 비시 정권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시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휴양 도시로 이곳에 휴전파 정권의 행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1945년 연합군의 승리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서 프랑스에서는 비시 정권 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단행되었답니다. 휴전파 인사들은 갑자기 나치 독일에 협력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 것이죠. 이 숙청 과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프랑스 사람만 해도 6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비극적인 역사이죠. 다시 슈엘러 얘기로 돌아가지요. 이 시절 슈엘러는 라카굴이라고 하는 우익단체와 상당한 인연을 맺고 있었는데요. 이 단체의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했지요. 그런데 라카굴은 비시 정권을 지지했기 때문에 라카굴을 지원했던 슈엘러 역시 졸지에 나치 독일의 협력자가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롤레알이 지금도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인데요. 슈엘러는 다행히 형무소 가는 것까지는 간신히 모면했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슈엘러는 이 정치적 사건을 겪으면서 큰 결심을 한 것 같은데요. 외동딸에게 롤레알의 소유권만 물려주고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다는 결심을 한답니다. 원래 그는 회사를 외동딸에게 물려주라고 계획했지요. 그래서 딸이 15살 때부터 회사에 나와서 경영 수업을 받도록 했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바꾼 것인데요. 자신이 겪은 정치적인 고초를 외동딸이 겪는 것이 싫었을 겁니다. 프랑스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장사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깨달은 것이지요. 지금부터는 프랑스와 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1918년생이니까 슈엘러가 아버지 뻘쯤 되는데요. 대학은 프랑스 파리의 명문 법과대학을 졸업했고요. 학창시절에 공부도 잘했고 리더십이 출중해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법대 교수가 되려고 했는데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일단 공부를 접고 변호사 일을 했지요. 프랑스와는 젊은 시절부터 마당발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앙드레 베탕쿠르는 학창시절 그의 절친이었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나중에 슈엘러의 사위가 되는데요. 베탕쿠르는 라카굴 단체의 젊고 유능한 회원이었기 때문에 슈엘러와 친분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외동딸하고 결혼까지 시켰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베탕쿠르가 프랑스와 달을 슈엘러에게 소개하는데요. 운명적인 만남이 성사된 것이죠. 이 둘은 서로에게 끌렸는지 1942년 프랑스와 달은 변호사를 그만두고 슈엘러가 인수한 조그만 비누 회사인 몽사봉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답니다. 사실 이 출발이 저에게는 수수께끼인데요. 달은 당시에 프랑스 최고의 인재였는데 급여도 얼마 되지 않는 조그만 기업의 과장급 직원으로 들어간 것이 좀 이상하지요. 제가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답니다. 프랑스는 아마 이때 슈엘러에 엮이지 않았다면 프랑스 정부에서 큰 일을 했을 겁니다. 그의 친구인 베탕쿠르는 드골 대통령 시절에 장관을 지냈지요. 프랑스와는 베탕쿠르보다 한 수 위라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프랑스와가 슈엘러 밑에서 일한 지 6년 뒤인 1948년 슈엘러는 프랑스와를 롤레알 그룹의 CEO로 임명하는데요. 자신은 이사회 의장으로 일선에서 물러났고요. 그리고 1957년 슈엘러가 세상을 떠나면서 프랑스와는 롤레알의 CEO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게 된답니다. 프랑스와 달은 이 두 직책을 1984년까지 맡는답니다. 즉 프랑스와는 거의 40년 동안 롤레알을 자기 뜻대로 운영했고 창업자나 그의 딸은 경영에 거의 간섭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슈엘러가 프랑스와를 롤레알 CEO로 임명할 즈음에 슈엘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작은 회사에 적절한 사람이다. 하지만 프랑스와는 시야가 넓은 사람이라 롤레아를 대기업으로 만들 사람이다. 쉐일러는 사람 보는 눈이 남달랐던 것이죠. 돌이켜보면 쉐일러가 딸에게 회사를 승계하지 않고 프랑스와 딸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딸은 대주주의 역할만 하도록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와는 직원 50명 정도 되는 프랑스 중소 화장품 회사를 글로벌 1등 화장품 회사로 성장시켰으니까요. 프랑스와가 롤레알 성장에 기여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한 점인데요. 프랑스와가 CEO로 취임했을 때 롤레알의 해외 매출 비중은 고작 3%였는데 1984년 그가 물러날 때 그 비중이 60%로 늘어났죠. 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한 데는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롤레알은 친나치 기업이라는 정치적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롤레알을 글로벌화하는 것이라고 그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외화벌이 잘하는 기업은 프랑스인들도 좋아할 테니까요.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의 두 번째 이유는 프랑스와 같은 유럽 강국들은 외국에 나가서 장사하는 것을 그리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예컨대 어떤 대기업 사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유럽 강국들은 대항해 시대부터 수백 년 동안 식민지 경영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제화를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요. 글로벌화는 유럽 기업이 미국보다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지요. 현재 롤레알은 130개 국가에 진출해 있답니다. 롤레알의 성장을 위해 프랑스화가 선택한 두 번째 비책은 적극적인 인수합병인데요. 1964년 자크파트 향수를 시작으로 다음 해에는 랑콤을 인수했죠. 몇 년 뒤에는 바이오동과 가르니에 등 수많은 화장품 기업들을 인수한답니다. 그 결과 롤레알을 전 세계 화장품 기업 중에 가장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화장품 종합회사로 바꾼 것이죠. 인수합병은 그의 예리한 식견을 엿볼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글로벌화와 인수합병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예컨대 하나의 제품으로 어떤 나라에 진출하는 것보다 두 개의 제품으로 진출하면 판매 및 관리 비용이 떨어질 것이니까요. 그리고 국가마다 선호하는 화장품 종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화는 풀 라인업을 갖춘 화장품 회사를 만들 결심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롤레알 내부에서 모든 화장품 라인업을 직접 키우는 것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진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랍니다. 프랑스화의 이런 인수합병 전략은 롤레알의 전통이 된 것 같은데요. 2018년에는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 스타일란다를 6천억 원에 인수해서 우리 화장품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지요.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요. 좀 진부한 멘트이긴 하지만 기업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요. 1942년 쉐일러가 프랑스와 달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롤레알은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 만남으로 쉐일러의 딸과 손녀가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하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중에 여러분의 프랑스와 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